네, 안녕하세요. 제1장 약물의 흡수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책은 이제 1페이지 약물의 흡수 부분이고요. 약물의 흡수를 말하면 일단 제가 몇 번씩 계속 누차 언급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흡수라는 것은 투여 부위로부터 물질이 전신순환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에 눈으로 들어가든지 코로 들어가든지 구강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피하로 투여하든지 아니면 위장관을 통과하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더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들어간 게 끝이 아니라 전신순환혈, 즉 피로 그러니까 혈관으로 이제 그 약물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흡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흡수에 관해서 이제 생체막에 대한 투과나 그런 것들, 물리적 인자들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보게 될 거였고요. 따라서 이제 정맥 투여할 때, 그러니까 주사로 투여할 때 정맥 투여 같은 경우에는 흡수의 단계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경구 투여할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투여라고 말하면 이제 에피세리얼 셀이라는 상피세포에서 이제 흡수되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나서 소화관 점막 상피세포를 통해서 문맥혈 또는 림프혈으로 이행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보시면은 일단 위장관이 여기 이렇게 있겠죠. 사실 식도에서는 이제 거의 흡수 같은 게 이제 거의 안 되겠죠. 물론 구강에도 흡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먹는 약들은 먹고 바로 이제 물과 함께 위장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관에서 흡수가 되겠지만은 가장 많이 흡수되는 쪽은 육모가 발달한 이런 소장이나 십이지장하고 소장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약물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생체막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해서 이것에 관해서는 이제 생물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관한 어떻게 흡수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체막의 구조도 알아보면서 이번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림을 대략 먼저 살펴볼게요. 이 그림 살펴보시면은 파라셀룰러 패스웨이랑 트랜스셀룰러 패스웨이가 있는데요. 파라셀룰러 말 그대로 이 세포 사이에 공간에 이제 투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트랜스셀룰러는 이제 패시브나 액티브, 그러니까 ATP를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를 사용한 그것을 액티브라 이야기하고 단순하게 통과된 걸 패시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패시브랑 액티브한 통과되는 디퓨전 방법은 확산 방법은 트랜스셀루러 패스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옆에 있는 부분을 지금 뭐 설명을 안 드리는데 그 이전에 제가 약제학 시간에서도 설명드렸던 파트고요. 뒷부분에 이제 소화기에서 흡수를 할 때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생체막 유동 모자이크 모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아마도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인지질이라는 구조 자체가 이제 극성과 비극성 이렇게 극성에 있는 머리와 비극성에 있는 꼬리가 이렇게 구조되어 있고 이것이 이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 비극성이고 윗부분은 각각 극성이 되겠죠. 이런 막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은 약물에 대해서 이제 통과가 하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트랜스셀룰러에서 이렇게 패시브로 가든지 아니면 패시브로 가더라도 어떤 채널 프로테인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담체라고 해서 캐리어 프로테인을 이용해서 ATP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액티브한 것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는 이렇게 글리코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이제 당질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이제 약물의 타겟이 되기도 하겠지만요. 그 위장관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 장관의 벽에 위에 당질 피진으로 돼서 쌓여 있어서 유진 등의 위점막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장관막이 외부 물질에 의해서 그런 것을 막게 됩니다. 당질 피질에 대한 사진을 이렇게 해서 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생각보다 좀 더 역할이 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인지질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인지질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지방도 있겠지만은 단백질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단백질들, 그다음에 이런 당이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자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여러 가지가 구성 자체가 일반적인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는 어느 게 많고 어느 부분에서 어느 게 많고 예를 들어서
점막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당이 좀 더 많겠죠. 근데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게 이 인지질 생체막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말하는 게 꼭 그런 그 위장관막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혈관 벽들에서도 이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신경막의 마이엘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질의 퍼센트가 좀 더 높고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이제 단백질 함량이 좀 더 높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이제 2페이지, 3페이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2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에는 단백질이 좀 더 많고, 이 단백질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 얘가 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역할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 이런 체론 프로테인이나 캐리어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떠다니나 플리프랍이라고 해서 위아래로 이제 뒤집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많이 뒤집혀지진 않고요. 좌우로 많이 떠다니게 됩니다. 둥둥둥둥. 그래서 보트처럼 플로팅해서 이제 떠다니게 되고요. 그다음에 단단백 같은 이런 글리코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나 수용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겟팅하는 어떤 항체를 이용했을 때 이제 이것에 그 타겟팅 된 걸 얘가 어떤 작용을 하게 맞겠죠. 그래서 이게 자체가 신호 전달이나 기타 다른 등의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장균회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이제 포화, 불포화, 지방의 함량이 또 달라진다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루는 약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파트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인지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걸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세포 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포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패시브로 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포 간의 이제 연결에 따라서 이제 그 인접 세포 연결에 따라서 이제 약이 통과하는 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패시브한 것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사이로 옮기는 것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것이 그 약물 같은 게 친수성이 좀 강한 것 같은 경우에서는 이 약물이 패시브로 통과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옆에 있는 그런 간극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한 세포 연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3페이지에 이제 그림을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점막 측 용액이 있는 쪽이 위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에피컬 멤브레인 사이드라고, 에피컬 사이드라고도 하고 에피컬 멤브레인 위쪽을 해서 A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A 사이드. 바소레테럴 멤브레인에서 이제 B 사이드는 이제 관광 측이라고 하여서 이제 내측인 거죠. 보통 내부고 이쪽은 외부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당질 피질이 이제 2층에 글리코렉스 글리코칼릭스라고 해서 이제 위층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점막 측이 있으면은 이제 측세포 간극액이라고 해서 이제 사이에 있는 이런 간극액에 또 있겠고요. 그다음 관광층 용액 또는 이제 이 사이드에서 이 파트에서는 이제 혈액이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다시 한번 그리면은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 혈관이 바로 이렇게 있다면은 이제 여기서 약물이 들어와서 흡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이제 약물이 패시브하게 들어가겠지만 농도 차이에 의해서 분비도 되게 밖으로 나가기도 하겠죠. 근데 세포 자체에서 있는 다른 어떤 이런 수송체에 의해서도 능동적으로 또 분비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은 이제 크게 밀착 결합, 유간극 결합, 데스모 결합이라고 하고요. 밀착 결합은 이제 타이트 정션이라고 해서 어큐딩이랑 클라우딩이라고 하는 이런 단백질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단단하게 이제 결합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유간극 결합은 이제 갭 정션이라고 해서 커넥션이라고 하여서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 있는 이겁니다. 이 유간극 결합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채널 프로테인 같은 게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빨대, 그러니까 나무젓가락을 뭉쳤다가 나무젓가락을 좀 이렇게 돌리면 옆에 이제 가운데 공간이 생기겠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 세포 전달 물질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연결뿐만 아니라 신호 전달에도 관여하는데 최근이라고 하긴 조금 오래됐죠. 이제 뭐 2011년도니까는 2000년 90년대랑 이제 2000년대 이제 데스모좀이라고 해서 이제 데스모좀 결합에 있어서 이게 되게 특이한데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서 그림 보시면 약간 좀 해파리처럼 생겼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여러 가지 프로테인 돼 있고 이쪽은 케라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결합뿐만 아니라 이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암세포에서 있어서 이제 정상적인 세포 암세포의 이제 신호 전달에 있어서 데스모점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결합적인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 세포를 결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 연결뿐만 아니라 이제 신호 전달에도 관여하고 있고 이것 자체가 이제 약물의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 약물을 타겟을 할 때는 측세포 관계 쪽으로 많이 통과되게 할 수 있게 좀 친수성이 된다든지 약간 이런 식의 제형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성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이제 수송 경로에 따라서 말씀드릴게요. 책은 이제는 책 4페이지, 5페이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피세포에 있어서 막2가 기전을 해서요. 여기 책의 내용은 되게 복잡하게 많이 써 있는데요. 이것들은 다 예시로 일단 다 일단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라 정리가 조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정리를 하면 뭐 수송, 능동수송, 박수송,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뭐 하나씩 예를 지금 되게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페이지에서 1, 2, 3, 4, 5가 되어 있는데 PGP를 이용한 방출, 2번 세포 간극을 위한 통한 수동 확산, 3번 수동체를 이용한 능동 수송, 4번 세포 통과 시 촉진된 확산, 5번 세포를 통과하는 수동 확산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능동 수송을 이야기하고요. 2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수동 수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이 먼저 예시가 먼저 나왔는데 이것을 읽어보시기보다는 먼저 뒷부분 페이지 6페이지서부터 이제 그 그림 1-4부터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에 먼저 수동수송에 대해서 수동수송과 능동수송 그리고 막수송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조금만 먼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송 경로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흡수에 대한 파트입니다. 물론 이 패시브랑 액티브가 이 한 방향만 흐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수동 확산, 능동 수송, 막수송 모두가 좌우로 위아래로 여기서 말하면 위아래겠죠. 그래서 내외로 이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무조건 흐른 것이 아니라 농도 차이에 의하거나 아니면 에너지 물리적인 그 전위 차이에 의하거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에피칼에서 바소레테랄로 가기도 하지만 바소레테랄에서 잠시만요. 에피컬에서 바소레탈로 가기도 하지만은 바소레탈에서 에피컬로 또 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편의상 먼저 설명은 A에서 B 사이드로 가는 흡수 경로에서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동 수송과 능동 수송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전에 아마 생물 시간에 다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뭐 아주 자세하긴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책에 나온 수준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수송과 능동수의 가장 큰 차이는 ATP가 있냐 없냐, ATP를 사용하냐 안 하냐, 대사 에너지를 사용하나 아냐가 가장 큰 차이겠죠. 수동 같은 경우는 패시브 디퓨전이라고 하여서 확산을 이용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확산 에너지를 이용했을 때 그것이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ATP를 사용하지 않은 수송의 첫 번째는 이제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단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들어갔다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사용하지 않은 이런 확산은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하고요.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보통 바소레타를 영역이 많이 들어있는데 촉진 확산이라고 하여서 영어로는 패실리테이티드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캐리어 단백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 단백질에 의해서 얘가 특이적으로 이제 좀 아주 특이적이진 않지만 대략적인
어느 정도 얘가 좀 더 촉진해서, 그러니까 물론 농도 차가로 고에서 저로 갑니다. 고에서 저로 가는데 세포 내로 유입하기에 좀 용이하게 많이 좀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에너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담차에 사용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제 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능동수성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담체도 사용하고 ATP도 사용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또 포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같은 경우에서는 안으로 들어가는 쪽에 있고 밖으로 나갈 쪽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포 안에서 밖으로, 즉 바소레타랄 쪽이니까 혈관 쪽으로 흡수를 도와주는 것도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수성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세포막이 변형되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엔도사이토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내로 여기서 내는 것들이 이제 어떤 물질, 어떤 세포벽에 있을 때 얘가 탐식작용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 의해서 얘를 먹고 얘가 안에 들어가서 안에 파티클을 생성하게 됩니다. 파티클들이 이제 다시 엑소사이토시스라고 해서 세포 외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담체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담체 사용 시 모두 포화 현상이 일어나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확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선형이 보인다면 담체를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포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요즘 메커니즘 인텐시브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동수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동수동은 분자량, 재질 친화도, 이온화 정도, 그리고 용해도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분자량은 600달톤 이하, 재질 친화도는 비극성일수록, 이온화 정도는 비이온화된 게, 또 용해도는 물에 잘 녹을수록 이제 투과가 잘 되게 되겠죠. 수동수동 같은 경우는 단순 확산이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성질에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되는 이제 수소성 분자들은 뭐 산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그다음에 벤젠 같은 것들 이제 소수성 분자들이 잘 이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하전이고 극성이 작은 분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잘 이동이 되겠죠. 물이나 유레아나 글리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이 좀 자유롭습니다. 네, 반대로 좀 그 하전이 되어 있진 않지만 이제 극성이 좀 큰 분자들이나 이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이 좀 자유롭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특수한 채널을 이용해서 이제 이동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다 외우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냥 것들에 대한 그 약간 상식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좀 봐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씩 더 살펴보면은 여기 밑에 설명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분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세공을 통해서 극성 분자라고 할지라도 세공이라는 미세한 구멍을 통해 이야기하겠죠. 물의 이동과 함께 이제 분자들이 이동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중간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작은 그런 몰레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비극성 같은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지질 친화도가 높은 그런 비극성 물질들이 아무래도 비질이 또 너무 크면 여기 극성에 있고 비극성이 있고 극성이 있는데 너무 또 크게 되면 이제 비극성이 있는 곳에 이제 여기에서 좀 스테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적당한 정도의 비극성 정도가 되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몰레큘 웨이트 높은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극성에 상관없이 좀 이동이 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어떤 특별한 이제 이런 단백질들에 의해서 글루코스나 수크로스 같은 이제 극성이 이거보다 좀 더 큰 어떤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이제 체험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 아니면 캐리어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겠죠. 이제 지질 친화도를 또 보시면 마찬가지로 하이포필릭한 그러니까 친수성 물질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통과가 어렵고요. 어느 정도 리포필릭한 그런 물질들이 조금 더 이동이 쉽습니다. 이온화이즈는 같은 경우에서 이온화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 차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좀 플러스인데 이것들에 있어서 이제 극성의 차 반발력이나 밀력 때문에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비극성, 비헬이 된 물질들이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솔러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잘 녹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이동이 좀 자유롭겠죠. 그래서 그것에 좀 상세한 내용은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단순 확산, 즉 촉진 확산도 있지만 이제 수동수동 같은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전기화학 포텐셜 차이에 따라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리적인 에너지만을 사용해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사용한다고 하는 이런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서는
전기화학적 포텐셜을 따르지만은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선택적인 결합을 하는 담체를 매개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생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특징적이겠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내용도 이제 뒷부분에 다 나오는데요. 책에서 보시면은 일단 이런 것들의 내용은 제가 좀 한 곳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책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촉진학 그 확산에 대한 전체적인 이론적인 내용은 6페이지서부터 나오고요. 촉진 확산은 이제 11페이지에서 내용인데 그래서 먼저 이제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확산과 이제 크게 촉진 확산 두 개를 보시는 게 더 적합합니다. 제한 확산 같은 경우에 딱히 나누고는 있는데 단순 확산 안에 있는 속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한 확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단순 확산은 이제 생체막의 제시층을 통과하는 이제 지용성이나 저분자 물질들 여기서 보는 B이고요. 제한 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공 내를 확산하는데 이 세공이라고 말하면 이제 작은 구멍을 말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작은 물질들이 이동하는 것이 되게 이제 A입니다. 그래서 단순 확산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막 표면에 존재하는 물로 채워진 세공을 통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한 확산 부분도 이제 단순 확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농도 굽에 따른 이동이기 때문에 픽스로를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양분의 지형성이 높고 그다음에 비해리형이 이동이 좀 더 많이 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은 이제 전기화학적 포텐셜 차이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제한확산 같은 경우에는 아이온 채널과 이 워터필 포 같은 걸 형성하는 등의 이제 세공을 만들었을 때 이 세공 내에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인 이제 그 약간 갭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이제 제한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수용성이나 이제 저분자가 세공대를 확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한 확산 같은 경우는 크게 우리가 다루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일반적인 약물은 이제 이 저분자라고 말하는 것에 아닌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약물들은 이제 벡탈톤 이상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동할 때는 용매견인 효과라고 하여서 용매 이동 시 용질도 함께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양이온이 통과가 쉽고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세포막은 이제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고 그래서 양이온 통과 자체가 좀 더 수월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흐름이 빠른 종양 조직에서 또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종양 조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포막이 얘가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제 마크 자체도 조금 느슨한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지질 이렇게 인지질 되는 게 세포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갭 자체가 조금 더 좀 넓은 경향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그 혈류량도 엄청 빠릅니다. 이게 갭 자체가 세포가 갭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혈류량이 좀 빨라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이세 소공이라고 하여도 여기서 이제 용매 견유 효과에 의해서 물과 같이 어떤 물질들이 들어갈 때 좀 더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에게 흐름이 빠른 종양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 확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여기서 담체를 사용하는 이제 촉진 확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까 합니다.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 일반적 영양소에 이동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니포트라고 하여서 자극이나 세포의 물질에 의해서 연료가 닫히는데 물질 한 개만 이것도 이것은 책의 내용 유니포트 책에서는 잠시만요. 책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의 1-7 그림을 보시면요. 유니포터라고 해서 이 물질 한 개만 이렇게 이동하는 걸 유니포터라고 이야기하고요. 심포터는 이제 물질 두 개가 있을 때 같이 이동하는 것. 그다음에 안티포터는 이제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나가는 반대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뒷부분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소장의 측점막이나 즉 측점막이라고 말하면 이제 소장이 이렇게 혈관이 있고 이렇게 상피세포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아래쪽 부분에 있을 때 영양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세포가 움직이려면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적혈구나 골골골격근, 심근세포, 지방세포, 혈액뇌관문, 내척수액 관문 등의 혈액 쪽 세포의 영양소인 아미노산과 단미노산이 이제 혈액 쪽에서 혈액 쪽에 있는 세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할 때 촉진 확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단순 확산과 유사한 점은 이제 농도 구배를 따라서 농도 구배에 반대하지 않고 고에서 저로 가는 것은 동일한데요. 또한 에너지에서 사용하지 않고요. 농도 평형에 도달 시간을 촉진하는 그런 이제 수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초기에 약물이 들어가는 것은 확산이든 촉진 확산이든 어느 담체를 쓰는 건 똑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 초기에 좀 더 빠르게
초기엔 같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차게 되겠죠. 그때는 이제 농도 평형에 도달 시간이 이제 도달하게 되게 되고요. 이걸 그래서 이제 미켈레스 메탄식이라고 해서 이제 포화되는 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단순 확산에 대해서 이제 약물의 경폐 투과 이론을 할 때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 책에서는 지금 7페이지부터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단순 확산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뒷부분에 이제 식에 대해서 픽스 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농도가 확산이 이제 고에서 저로 가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막 투과 중 약물에 투과 들어가서 이제 약물의 경폐 투과 이론에서 배웠었죠. 이것은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그 물질이 막을 투과할 때 그런 확산에 의해서 갈 때 일법칙에 대해서 일단 다루고 있는데요. 정상 상태, 그러니까 그 물질이 일정하게 들어갈 때 이 상태에서 확산 개수와 그 다음에 그 물질의 그 통과하는 이런 면적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농도 기울기 구배, 농도 차이 등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페이지 8페이지, 10페이지, 8페이지 보면 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과 개수가 초기 농도와 추가 개수 높을수록 투과가 잘 될수록 초기 농도 높을수록 이 투과되는 확산되는 정도가 좀 더 세진다, 강하다는 얘기고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저번에 제제약 시간에서 배웠듯이 이런 그런 이제 스킨 퍼미에이션을 측정을 할 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여기도 보시면 억스테리어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바소레트럴 영역이 되겠죠. 이건 반대로 이제 A에서 B로 약물이 흡수되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또 이어가자면 최근 이게 8페이지, 이제 7페이지 됐고 이제 8페이지 쪽입니다. 8페이지에서 이제 막 투과 개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넘어가서 일단 7페이지 내용 한 번 더 말씀 조금 더 드릴게요. 그 작물의 투과도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는 즉 이 파라미터들이 높을수록 투과도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약물의 용해도, 확산 개수, 분해 개수가 올라갈수록 이 투과도, 이 J값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확산 개수는 온도, 압력, 용해의 성질, 확산 물질 특징, 확산의 매체 저항도 등에 의해서 이제 자유롭게 확산이 어떻게 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고요. 막표면과 친화성이 높을수록 막표면, 그러니까 이 막에 대해서 좀 더 얘가 달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화를 찾아떼었으니까 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페이지, 10페이지 내용은 이제 핸델슨 헬스바흐 식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전에 제체학 시간에 배웠던 식입니다. 그래서 약전의 질의 이온화의 그 pH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걸 참고로 보시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산에서 약산성이 비온형이 잘 되니까 약산성 약물은 위에서 잘 흡수가 되고 염기에서는 약염기가 비이온형이니까 약염기에서 약염기성 약물이 장에서는 잘 흡수된다. 이 얘기가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박스 1, 2가 되어 있는데 표 1-1을 인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약산과 약염기 약물의 예를 드렸는데요. 이것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포인트가 이거가 우리가 생각보다는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약물들이죠. 그래서 한약을 복용하는 분도 많으신데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이런 물리적인 포인트도 좀 중요합니다. 약이나 음식을 같이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아니면 같이 먹었을 때 좀 더 어떻게 되는 것들에 대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는 예를 들면 제산제를 예를 들었는데요. 제산제와 어떤 약물을 병용 투여했을 때 약산성 약물 같은 경우에서 이제 위에 산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흡수율이 저하되니까 효과가 감소되겠죠. 만약에 약염기성 약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산도가 낮아져서 흡수율 그 약 염기성이니까 그 염기 쪽에서 갔을 때 좀 비이용 좀 더 많이 되니까 흡수율이 올라가게 되겠고요. 그럴 때 이제 효과도 올라가지만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부작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문제고요. 이게 좀 문제라고 돼서 표 1-1 페이지 9페이지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 1- 보시면 윅 엑시드라고 해서 보시면 아스피린, 바르비트레이트, 세팔로스포린, 이부프로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엔세이드 계열의 약물이나 아니면 항염증제, 항균제들, 마취제들 이런 것들이 보통은 약산성을 띱니다. 설파제도 있고요. 와파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를 같이 먹었을 때는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위장관 부작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옆에 보시면
베이스라고 해서 약염기성 약물들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무슨 정신과 약물이나 아니면 각성제들, 아니면 항히스타민제나 항말라리아제, 신분 억제제 또 이런 것들이 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칼로이드성을 띠는 약물과 약성성을 띠는 약물이 어느 게 있는지 이시를 좀 눈에 익게 두는 것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2로 이제 예로 들어 있는데요. 바르비트레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자체가 pKa가 낮죠. 그러면 이제 약산성이니까 이온량이 이제 비이온이 산성일 때 많은데 계산자를 추가해서 이제 얘가 이온화가 증가해서 이제 극성이 높아져서 이제 흡수율이 저하가 되겠죠. 이럴 때는 이제 약소가 감소가 돼서 진정 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고요. 모르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자를 투여했을 때 그 비이온형이 증가함으로 흡수가 증가해서 효과도 증가하지만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증가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약물 그런 상호작용을 이야기할 때 경구보동 같은 경우에서는 중요한 게 포인트가 음식을 어떤 걸 먹냐에 따라서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할 때는 보통 밥을 안 먹고 하는 시험도 하지만 밥을 먹는 시험도 해서 그 음식물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푸드 이펙트를 거의 필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약물 자체가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 보는 것은 아무래도 빈속일 때 그때 많이 하게 되겠죠. 아침에 복용할 경우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그 설명은 사실 여러 수업에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을 뭐 눈으로 많이 익히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계산을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론적으로 pK 플러스 3일 경우에서는 분자가 이온형이고 분모가 비이온형이며 염기에서는 반대로 되고 이것들이 있을 때 의미는 산해성, 약산성, 비이온이 많이 된다. 기본적으로 이것 정도는 충분히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책에서는 좀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제까지 했던 내용과 반복입니다. 그래서 포어 사이즈에 따라서 이 점막층에 이제 통과하거나 이제 이 상피세포를 통과할 때 이런 포어 사이즈나 아니면 점탄성이라 해서 이 물질 자체 어떤 그 점막 물질 자체보다는 이 점막의 특성, 그다음에 pH,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위산의 정도나 아니면 장액의 정도나 그다음 차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이 점막에서 약물의 흡수에 점막이 이것들이 때문에 그 흡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점막 자체의 두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막 투과 분자 성질로 일단은 먼저 갈게요. 그래서 책을 일단 순서대로는 가지 않고 내용에 따라서 가게 되면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20페이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20페이지에 막 투과와 분자의 성질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막 투과 분자 성질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약물 아까도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약물 분자의 크기, 분배 개수, 생체멸 투과 개수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약물 분자의 크기와 분배 개수에 따라서 생체막 투과 개수가 바뀌게 됩니다. 사실 픽스의식을 생각하셔도 좀 거의 픽스의식과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걸 좀 참조하시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생각하시면 분자량과 분자는 당연히 작을수록 좋겠죠. 보통 이제 약물 같은 경우에서는 300에서 400달톤 정도 되고요. 이상간 상피세포를 잘 통과하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양분의 생체막 분배 개수 및 수소 결합이 중요한 인자로 돼서 얘가 용해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겠죠. 500달톤 이상일 경우에는 몰레큘러 웨이트가 그 정도 크면은 지용성에 상관없이 분자 자체가 크기 때문에 수동 확산이 미미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700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게 하는데요. 사실 근데 이것이 조금 애매한 게 900 정도 되는 것들도 또 통과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세공에 의한 거라 아니면 다른 뭐 위장관에 무슨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등등에 있어서 이것들이 좀 그것이 무조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300에서 700 정도 사이일 때가 좀 통과가 좀 잘 되고요. 이제 세공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수용성 물질이 통과할 때 좀 많이 중요한데 오세관 같은 경우에 좀 작을 때 이제 분자량이 되게 작은 물질들이 주로 통과하게 됩니다. 분자량이 200 이하일 경우에 200 이하인 경우 좀 못한데요. 네. 그게 많이 되고요. 소정 상태 세포 같은 경우는 세공이 더 작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도 세공이
그러니까 이것이 한 6배 되겠죠. 분자량이 200에서 좀 더 큰, 아까 말했던 이런 700 정도 사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소장 상피세포의 세공 같은 건 매우 작기 때문에 물 요소 메탄올 포름암의 작은 분자나 약물의 투과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공 자체도 이제 수용성 물질 통과하는 데 만 중요한 입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픽스의 식을 꼭 따른다 하기는 좀 이제 어려운 게 되는 거죠. 이제 생체막에서는 조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생체막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생체막 추가 개수라해서 케이코트 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것들 측정하게 되고요. 이제 물질의 분배 개수라고 하여서 로그 D라고 해서 용질의 지용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분배 개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섞이지 않은 두 종의 용매를 약물에 녹인 다음에 일정 농도에서 농도 평행에 도달 후 각 용매에서 약물 농도비를 측정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간단하게 물과 기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과 기름을 섞었을 때 이 약물이 여기에 물층에 많이 가면은 이제 아래 분모가 커짐으로 이렇게 낮게 되겠죠. 분배 개수 낮으면 이제 수용성이 높게 된 거고요. 보통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좀 옥타노를 많이 쓰는데 옥타노 같이 썼을 때 이제 여기서 많이 녹으면 이제 지용성이 크겠죠. 그래서 옥타노를 썼을 때 보통 로그 P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 로그 P 수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 지용성을 알아보는 수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제레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비해리형이 유리하고 적당한 정도 분배 개수가 있어야지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인지질이라는 것을 막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분배 개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그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생체학 추가 개수라고 해서 로그 PAP라고 해서 어페런트 퍼미에이션이라고 해서 겉보기 투가 정도입니다. 그래서 로그 값을 쓴 것은 이게 값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6승분 정도 쓰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서 로그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로그 값을 쓰는데 그냥 PAAP로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장으로부터 완전 흡수가 일어난 것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 이상일 때 센티미터 퍼 세크일 때가 되고요. 1% 미만일 때는 10의 마이너스 7승, 그러니까 10제곱으로 좀 그 로그 정도로 흡수가 되고 안 되고가 조금 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약물의 분자량이 감소하거나 분배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 추가 개수가 증가하고 분배 개수 값에 따라서 좀 바뀌는데 분배 개수 값이 마이너스가 0 부분에서는 추가 개수가 이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옥탄을 비가 여기서 옥탄을 예를 들면 물과 기름이 1대1로 갔을 때나 아니면 좀 더 물이 컸을 때는 이제 이 추가 개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케코트 셀프를 쓰는 것 자체가 지금 뒷분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능동수성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자가 이게 700 이상이거나 500 정도 이상일 때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원래는 추가 개수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능동적인 그런 이동 때문에 이게 억지로 이제 흡수되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체막 추가 개수라고 하여서 이것이 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개발 과정에서는 일단은 물리적 성질은 이 두 가지로 물리적 성질을 보고요. 그다음에 생체막 추가 개수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분배 가스 같은 걸 직접 실험하기보다는 계산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핀스키 루로 5라서 그 5룰이라고 해서 좋은 경구 영역 물리적 조건이라고 해서 위에 말씀드렸던 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한 건데요. 사실 근데 이게 룰 오브 5라고 해서 많이 옛날에 얘기됐던 건데 근데 사실 그 경구 영역 중에서 좀 적합한 건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우리가 약물 개발할 때 많이 얘기를 들은 것들이 파티션 코에피션시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 몰레큘러 프랙티비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서 500 분자량 500 그다음에 뭐 어쩐 수치가 50 왔다 갔다 해서 5가지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좀 더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그 분자량이 300이고 그다음에 하이드로겐 본드가 3개 이하이고 3개 이상이고 뭐 이런 것들 그 도너나 억세터 본드가 아니라 도너나 억세터네요. 로테이션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도는 그 회선성이나 이런 것이 3가지 정도 있을 때 좀 더 좋다. 룰 오브 3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거고 지금 자료는 위키피디아에서 갖고 왔으니까는 전문은 거기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능동수송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수송은 페이지 12입니다. 그래서 이제 12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 수송과 단순 확산에서
수송 플럭스와 물질 농도와의 관계라서 그림 1-6이 나오는데요. 이 케알레스 멘텐식이 이거예요. JM 위에 부분 S의 농도의 아웃, 그다음에 아래는 KM 플러스 S의 농도 아웃 돼 있죠. 이 식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키네틱, 그러니까 이 식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이런 포화 상태를 표현하는 그냥 단순한 식입니다. M은 A 플러스 B 이런 형태의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식이 아니라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 나타난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직선은 AX 플러스 B가 되겠죠. 네, Y는. 이런 식으로 그냥 식을 설명한 것 뿐이지 뭐 특별한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많이 응용되는 식이니까 눈에 익히면 좋겠고요. 능동수론 같은 경우는 차이는 이제 특정 단체가 특정 구조의 물질을 인식해서 한 개 이상의 특정 부위에 결합한 뒤 에너지를 이용해서 농도의 높낮이에 역행하여 물질을 수송하는 기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관한 이야기도 뭐 다른 시간에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담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죠. 캐리어라고 하기도 하고 트랜스포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담체라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촉진에도 이용하고 능동에도 이용하지만은 능동에는 ATP를 사용해서 생체대에서 에너지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이 좀 다르고요. 담체가 이제 관여하는 것에 한도가 있어서 투과량의 포화 현상이 관찰되고 화학 구조가 유사한 약물에 흡수를 경쟁적으로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PCP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 사이즈의 PCP 기질에 맞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있겠지만 이것에 맞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이게 달라붙는 게 사이트가 여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달라붙을 수도 있고 이쪽에 달라붙을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어떻게 다른 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얘가 R폼인지 S폼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억제돼서 약물 상호작용 이런 기전 중에 하나고요. 아무래도 이게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온에서 대사가 억제되니까 수송에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케코트 세포를 이용했을 때 37도씨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세포 생장 조건에서 실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능동수송은 이제 분류도 이제 1차성, 2차성 나뉘게 되는데요. 1차성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액티브 트랜스포터라고 해서 이제 ATP를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사용하는 ATP양과 물질의 수송에 비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1차적인 수송은 AT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2차는 ATP를 사용해서 한번 들어온 것들에서 이제 전이차가 발생한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전이차가 발생한 것들은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시움 같은 것들, 그다음에 프로톤 같은 이온들 같은 경우에 이것들에서 이제 전이차가 얘가 많으면 얘가 플러스가 되고 뒤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것들 전이차를 이용했을 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거 이제 프라이머리가 들어간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가 보통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분자 두 개가 같이 이동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공수가 학에서는 14페이지입니다. 공수성이라고 해서 심포트라고 해서 이제 분자가 같이 이동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하는 건 역수성이라고 해서 얘가 들어오면 얘가 나가고, 그래서 NA와 칼슘 간의 관계가 조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건 NA와 글루코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뒷부분의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뒷부분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수용의 예시로 지금 SGLT2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15페이지 보시면은 나트륨 칼륨 펌프의 특이적인 저해제인 오우바인과 ATP 대사수인 니트로페놀이 2차 수송 억제한다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촉진 확산 죄송합니다. 1차적인 능동수용이 안 일어나면 뒷부분 능동수송 2차 능동수송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SGLT-란 것은 낯설 수 있는데 사실 읽어보면 간단합니다. 소디움 글루코스 코트랜스포터입니다. 말 그대로 소디움과 글루코스가 공수성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을 SGLT2라고 그것 중에 두 번째, 패밀리 두 번째 것. 그래서 SGLT2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들어간다면 이제 나트륨이 다시 또 왔으니까는 또 다시 여기서 또 다시 일어나겠죠. 1차 능동성이 또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얘가 돌게 되고 글루코스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A 영역이고 여기가 B 영역입니다. 혈관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에 재흡수, 여기서 신장에서 이제 글루코스 재흡수를 하는 것을 이제 SGLT2라는 것이 역할을 해서 글루코스가 이제
GLUT2 마찬가지로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2 이것에 의해서 이제 촉진 확산이 또 되겠죠. 이게 공통적으로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능동수동 확산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심장에서 이제 글루코스 재흡수인데 이게 무슨 네프론에서 이제 사구체 세뇨관이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SGLT2가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이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프론과의 관계성에서도 이제 혈관학자가 이제 딴 얘기인데요. 이 논문이 지금 예시로 든 게 이런 SGLT2, 제가 말씀드리고 한 거는 사실 결론적으로 이런 심장에서 글루코스 재흡수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또 이것을 약물 타겟팅으로 해서 얘를 억제를 하는 것을 위해서 이제 혈당을 낮추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줌을 좀 더 많이 나가게, 열고 좀 많이 나가는데 이게 여기서 예시가 든 게 혈관학적으로 말씀드린 게 TGF2라고 해서 혈관 팩터가 있거든요. 혈관을 확장시키는 이 시그널에 의해서 혈관도 같이 확장이 되는데 얘를 억제하면 같이 혈관도 같이 줄어든다. 근데 혈관 줄어드는 게 결과적으로 이런 나트륨이나 그다음에 나트륨 칼슘 역수성에 의해서 그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 능동수송을 통해서 ATP를 사용하게 되고 1대1로 사용하게 되고 벌써 나트륨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칼륨이 나가는 그런 것들이 계속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나오면 또 이제 여기서도 나트륨과 칼슘에 대해서 2차 수송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파플로포르신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는 약들이고 지금 다 많이 쓰는 당뇨병 약들입니다. 그래서 SGLT2 셀렉티브 인히비터들을 사용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약물로서도 이제 타겟팅이 되지만 우리가 능동수송에서도 충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을 배우지만은 이런 것들도 약물 타겟팅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다시 이제 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악동수성이 책에서 먼저 나오는데 사실 이건 이어서 같이 가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16페이지고 1.2.4 약물 수성에 관여하는 단체의 종류의 임상적 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책의 내용을 사실 정리를 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간단합니다. 그래서 ABC, SL2, SLCO, SLC 해가지고 ABC랑 SLC 드러그 트랜스포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었죠. ABC 수용체 같은 경우 이론에서도 마찬가지 ATP 바이딩 카세티드 트랜스포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TP를 사용하는 1차성 능동수송을 하는 것들을 대부분 ABC 트랜스포터라고 이야기하고요. SLC 수용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유기물질을 수송하는 솔루트 캐리어 트랜스포터라고 해서 유기 양이온을 하면은 뭐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네요. 그래서 유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OCT, OAT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기 양이온 K이니까 OCT 같은 경우 양이온 A겠죠. 제가 살짝 헷갈리는데 유기 양이온과 음이온 뭐 이런 것들 OCT, OAT 것들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아마 양이온이 C 같은데 OCT 어쨌든 유기 양용이나 음용을 한 것도 OAT, OCT들이고 이것들은 2차성 능동 수송을 얘기하고요. OATP1 그래서 SLCO 이게 좀 많이 복잡하죠. 이게 조금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BCO 나올 때 ABCC, ABCC, 뭐 ABCG, ABCG2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SLC로 할 때는 이렇게 나가는데 SLC에 따라서 어떤 것은 OCT, 어떤 건 OAT 이렇게 약물의 특성과 유전자 이름하고 작용 이름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그다음에 PGP 같은 것은 필글루코프로테인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무슨 ABCG2거든요. 근데 이 필글루코프로테인이 ABCB 어딨는데 좀 헷갈리는데 여기서는 또 없는데 제가 헷갈렸습니다. ABCG2가 BCRP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정정 드릴게요. 여기서는 MRP, ABCC1 사실 ABCC1인데 이게 좀 못한 것 같아요. ABCC1이고 이게 MDR이라는 게 뭐냐면은 멀티플 드러그 레지스턴스 프로테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발견된 게 브레스트 캔서 레지스턴트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레지던스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BCRP나 PGP가 먼저 발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의 내성을 나타내는 암세포에서 그렇게 이제 밝혔다고 제가 듣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RP도 마찬가지로 멀티드러그 레지던트 프로테인 MRP고, MDR 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좀 혼동이 좀 오네요. 어쨌든 이것들의 발견은 처음에는 암세포의 내성에 대해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그 암세포가 세포가 있으면 약물을 내보내는 단백질들이 많이 이게 발달이 된 거예요. 이런 세포들이 잘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일 때 항암제를 투여하는데 항암제의 내성이 생기는 기전 중에 하나는 이 암세포가 잘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 암세포가 잘 견딘다는 얘기는 암세포에 작용하기 위한 약물의 농도가 암세포 안에 낮다는 소리거든요. 낮추려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아예 들어온 걸 막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것은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비극성이고 잘 들어옵니다. 들어온 것을 억지로 내보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달한 것들은 이제 이런 MDR1이나 ABCG2나 이런 MRP나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것들이 이제 그 내성이 생기게 되는, 그러니까 수용체적으로, 그래서 내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물을 내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작용하는 게 상피세포, 간세포, 그다음에 뇌, 크게 세 가지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것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OCT를 예를 들게요. OCT를 예를 들었을 때, 약물이 여기서 흡수 배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약물이 흡수되는 것은 이쪽이겠죠. 배설은 이쪽이겠죠. OCT 같은 경우에는 세포 내로 들어가는 게 흡수입니다. 하지만 얘가 역할은 배설 쪽에 더 가깝죠. 왜냐하면 약물을 들어오면 나가야 되니까요. 방향이 이쪽일 때예요. 근데 또 반대로 어,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내가 나오는데 반대로 여기서 보시면 OCT, 여기서는 OCT가 없는데 OAT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서는 반대로 분해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서는 또 불러 들어가니까 블루 쪽이 사실 흡수거든요. 조직에 또 여기도 흡수고, 그러니까 제가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조직의 위치에 따라서 에피커사이드냐 바솔레트라사이드냐 그 프린트 트랜스포터가 그 나와 있는 그 있는 발현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것을 ASP로 가게 돼서 배설이 되고 어떤 것은 ASP로 가게 되면서 흡수가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같은 트랜스포터라고 해서 ABC 트랜스포터라고 해서 무조건 밖으로 나갔냐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뇌로 갔을 때는 뇌로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GP, 예를 들어서 PGP가 여기서는 좀 그림이 이해가 좀 애매한데, 여기서 보시면 MDR1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나가는 거죠. 밖으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간 루멘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내장이니까 내장의 그 변으로 나가는 쪽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셀레브레 플루이드라고 해서 그 맥락총회에서 뇌에 액이 나오는데 그 안쪽인 거죠. 그러니까 MDR1 같은 경우에는 장에서 보시면 배설 쪽인데, 여기서 보면은 물론 뭐 혈관 내로 들어가는 게 흡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체내로 가는 게 분포이기 때문에 그 목적한 것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뇌세포의 관점에서 보면은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의 관점에서 보면 배설이지만은 MDR5는 뇌에서는 흡수의 개념이 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ABC 수용체라고 해서 무조건 방출은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SLC 수용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무조건 흡수는 또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약물의 흡수, 분포, 배설의 역할로 생체 물질, 뭐 영양소나 담즙 등을 들어오거나 나가게 하거나, 아까 SLG2 같은 경우는 이제 생체 물질 들어오게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약물의 이동, 뭐 생체 물질이나 아니면 또 약물, 우리가 억지로 먹는 것들에 의해서 이제 양리 효과나 독성, 내성 등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 결론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장기에 따라서 약물의 흡수 또는 배설 역할을 달리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글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에서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아까 뭐 하나씩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어떤 우리가 약물 수용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아니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여러 종류의 그런 OAT, OCT, NRP, 그다음에 MD, BCRP, 뭐 아까 봤던 얘가 MDR, PGP거든요. PG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이 보통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상피세포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혈관에 들어왔죠.
혈관에 들어온 거에 있어서 이제 또 약물이 간세포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간세포에서 일상이나 이사 대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들이 다시 이 대사된 것들이 다시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이것 자체가 억제를 어떤 것을 문제를 일으키거나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약물 배출을 간세포에서는 이제 담즙으로 나가게 되죠. 담즙이 올라가면은 이제 이런 것들에서 되는데 양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약물의 대사체가 이런 수송체를 막아서 나타나서 이 약물 자체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염증, 산화 이거 대사체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한 거는 이 안쪽의 것들이 이제 간세포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간세포의 약물이 너무 올라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세포 자체 스트레스를 줘서 산화를 일으켜서 대사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발생한 대사체가 정확히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대사체가 또 같은 역할을 해서 간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체내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 원인이 약물 배출 수송체를 막으면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막동 수송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막동 수송은 이제 15페이지, 17페이지가 있고요.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엔도사이토시스 이제 세포 외 존재 물질 세포막이 둘러싸여 세포 내로 유입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여기 마이크로피노사이토시스랑 파고사이토시스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마이크로가 빼고 피노사이토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세포 작용을 해서 좀 자그마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식세포 작용은 파고사이토시스라 해서 마이크로페이지 같은 것들이 이제 탐식세포 작용을 하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파고점이나 이런 안에 있는 좀 작은 미립자들 엔도좀 같은 거 만들어서 골지로 가서 좀 대사를 할 때 단백질 합성도 되겠지만은 보통 파고소점에 이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음세포로 가는 것들은 대부분 엔도솜을 형성해서 이제 다른 대부분 이것들은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단백질을 다시 합성을 해서 엔도사이토시스라 해서 인슐린이나 이런 단백질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파고사이토시스는 좀 개념을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게 파고소름이라고 해서 여기서 먼저 생체 보통 안 좋은 물질, 외부 물질들, 덩어리들, 세포 잔재들이나 다른 세균들 이런 것들을 없애는데 좀 지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부셔서 없애는 것들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LDL 흡수나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LDL이겠죠. 그런 것들 관여하지만은 항체 자체도 이게 몸에 들어와서 이게 유지되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런 기전한 거고 mRNA를 만들 때 mRNA를 리포솜으로 싸죠. 리포솜을 쌓은 게 여기에 접촉했을 때 얘가 책에서 1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 이중증을 막이 안쪽에 접착돼 있는데 이걸 바깥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바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엑소냐 엔도가 조금 방향성이 좀 다른 건데 좀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로는 이제 소화관 흡수 전까지 22페이지까지 내용이고요. 22페이지 이제 보시면 이제 분배 개수는 추가 개수에 따라서 이제 바뀐다고 하는데 보신 것처럼 조금 좀 애매합니다. 로그 시그모이달 그래프가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건 분명한데 분자량의 크기가 500달톤 이상의 그룹에서는 이제 로그 D는 상관없이 추가 개수 같은 게 작은 거죠. 그래서 요즘은 사실 신약 개발할 때 저분자 약물이 거의 없죠. 왜냐면 이미 다 개발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배우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마치 또 복합제 같은 것도 개념도 있고 하니까는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